지금 제가 로바토랩 스터디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살짝 고민인 게 그 도메인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뭔가 그 좀 장벽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그 부분들을 아마 플립이나 다른 걸로 좀 분리를 해야 되나 아니면 이런 것도 좀 고민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오디오 데이터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공대나 그런 이제 전자과, 네, 전자과 정도, 전자과에서 많이 하겠죠. 전자과 같은 데서 이제 DSP란 이름으로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싱이라고 해서 이런 신호 처리를 다루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신호 처리를 다루는데 우리가 이제 그 파형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오디오 파형 같은 경우를 어떤 이제 디지털적으로 다룰 때 이런 DSP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생각보다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파수를 기본적으로 다루는데 얘네들이 이제 뭐 그림은 이렇게 그리는데 이걸 실제로 막 그려보면 이렇게 막 빙빙빙 돌면서 나가거든요. 그러면은 얘네들을 막 그 실수 평면이랑 복소 평면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막 계산을 하는데 어 물론 그 내용들을 다 알면 좋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런 그런 규칙으로 동작을 한다 이런 것들을 알면 좋은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사용할 때는 DSP를 좀 다루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얘네들을 이제 데이터로서 다루기를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어떤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출 거냐면 어떤 이제 소리나 오디오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딥러닝 모델이나 이런 이제 학습용으로 쓸 때 좀 처리를 하는 방법들, 그게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제 처리가 되는지 요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제목을 오디오라고 적었는데 그래서 오디오에 대해서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저저번 주죠. 저저번 주에 진행을 했을 때 뭐 퀀타이제이션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왔었는데 음 제가 예전에 봤었던 그림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시그널이라고 하는 신호잖아요, 신호. 신호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신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청각적으로 들을 수 있는 이런 이제 소리들도 있고 우리가 뭐 시각적으로 보는 이런 빛들도 있을 거고 이런 이제 어떤 파장이나 뭐 이런 이제 이렇게 진동을 가지고 있는 요런 것들을 시그널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핸드폰을 쓰는 것들도 이제 다 전자파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이 DSP에서 얘기하는 시그널 프로세싱을 다루는 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랑 제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도 제가 이제 말하는 이 목소리 있죠. 목소리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 마이크에 들어가서 얘가 어떤 디지털 신호로 이렇게 바뀐 다음에 이거를 전송해 가지고 다시 스피커에서 얘를 아날로그로 바꿔서 이렇게 듣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신호를 처리하는 과정들을 나타낸 게 여기 있는 그림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보는 이제 그런 연산들은 첫 번째로 이제 샘플링이 있어요. 샘플링이 있고 두 번째로 퀀타이즈가 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코딩도 있긴 한데 사실 이 두 개만 알면 됩니다. 두 개만 알면 되는 거고 우리가 그 소리라는 것은 이제 아날로그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아날로그 신호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기본적으로 컴퓨터에는 아날로그 데이터를 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이제 어쨌든 디지털 형식으로 데이터를 저장해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런 연속적인 신호를 이제 다 저장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런 이제 여기 보이는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연속적인 신호를 잘라낸 방식으로 이 신호들을 저장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은 얘가 이제 이렇게 연속적인 선이 아니라 딱 그 시점에 어떤 데이터 위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가 정리가 되기 때문에 요런 방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잘라서 이제 저장을 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퀀타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 이제 빈 부분들의 소리가 어떻게 유지가 되는지, 그러니까 이 잘린 부분들이 여기 이제 코딩이랑 퀀타이제이션이 이제 같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은데, 일종의 이제 클리핑을 시키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 있는 녀석들을 이 애매모호한 기준들을 다 기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정한 구간을 나눠서 걔네들을 그냥 붙여버리는 거죠. 일종의 이제 편법 같은 거죠. 그래서 샘플링이 된 시간이랑 퀀타이즈가 된 이 위치에 따라서 이 신호 정보들을 똑같이 이렇게 그 바꿔서 전달을 하는 게 여기서 이제 아날로그 신호를 처리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그 막 음향 좋아하시는 분들이 말을 하시는 아날로그 디지털로 한번 컨버팅 돼서 들으면 뭐 소리가 깨진다라는 말이 맞는 말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정확히 아날로그 신호를 그대로 이제 구현하기가 조금은 어렵기 때문에 그 음질이나 이런 것들의 차이가 좀 있을 수는 있는데 사실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듣기에는 그 의사소통이나 이런 정보 전달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고 막 음악이나 이런 것들은 이런 이제 그 컨버팅 과정이죠. 그러니까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꾸고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바꾸는 과정에서 변형이 일어나는데 이거는 취향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거를 이제 완벽한 신호로 복구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외국에서 오는 소리들을 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좀 더 뭐 깔끔한 소리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이 진행이 되게 되죠. 그래서 요런 방식으로 이제 소리가 처리가 되는데 그 아까 우리가 처음 봤었던 이 샘플링에 대해서부터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샘플링. 그래서 샘플링은 어떤 거냐면 그 우리가 어떤 신호가 있었을 때 어떤 이렇게 신호가 있었을 때 얘가 만약에 1초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1초 동안 이 이 아날로그 신호의 소리 위치를 잘라내는 거예요. 잘라내는 거고 이 샘플링은 이제 이런 식으로 동작한다고 생각해 주시고 얘네들이 이제 값으로 나타내는 게 샘플 레이트라고 나오죠. 샘플 레이트, 샘플링 레이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초 동안 샘플 아날로그 신호를 몇 번 자를 건지 몇 개의 샘플로 만들 건지 네,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샘플레이트란 이름을 직접 보기보다는 이런 형식으로 돼 있는 그런 글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CD 같은 거 사면은 44.1K 헤르츠라고 되어 있거나 아니면 이제 뭐 다른 매체 같으면 48K 헤르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샘플레이트가 이렇게 숫자로 표현이 된다는 건 어떤 거냐면 어떤 신호가 이렇게 1초짜리, 1초의 신호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은 여기 안에 신호가 어떤 게 됐든 여기를 총 44,100개로 쪼개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44,100개를 쪼개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1초 동안에 어떤 소리가 있었을 때 그 소리가 지금 이렇게 간단한 그림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막 이렇게 이런 파형으로 나오죠. 파형으로 막 이렇게 나오는데 파형으로 나왔을 때 여기 1초에 해당되는 소리를 총 샘플들을 44,000개를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렇다면은 이 우리가 사용하는 이 44,000개랑 48K 이런 이제 샘플레이트는 어떻게 정해졌냐라고 보면은 우리가 혹시 사람의 가청 주파수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네, 1부터 2만. 네, 혹시 다른 분들도 아시는 분 계신가요? 40에서 4천. 네, 거의 비슷하게 근접해 가고 있습니다. 네, 의외로 사람이
되게 낮은 주파수랑 고주파수는 잘 못 들어요. 네. 다른 분들은 혹시 의견 있으신가요? 왠지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알고 계실 것 같은 생각에 한번 여쭤봤는데, 네. 다른 분들은 의견이 없으신가요? 네, 좋습니다. 네. 네, 58,000. 네. 요 샘플레이트랑 좀 연관이 있는 이제 숫자인데, 우리 사람들의 가청 주파수는 대략적으로 20에서 2만 헤르츠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저음도 잘 못 듣고요. 너무 고음도 잘 못 들어요. 근데 요게 이제 대략적인 부분이고, 일단 나이가 많거나, 이제 귀를 좀 험하게 쓰거나, 아니면 그냥 태생적으로, 어, 사실 고주파를 잘 못 듣기는 한다고 해요. 그래서 한 8,000 이상? 요 넘어가면은 잘 안 들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2만 헤르츠를 들을 수 있는 분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사람들이 타고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고, 제가 이 갑자기 가청주파수 얘기를 왜 얘기를 했냐면은, 이 가청주파수가 이 샘플레이트를 만드는 데에 그 영향을 줍니다. 네. 영향을 주는 게 이제 왜 영향을 주냐면, 이 샘플레이트가 이제 그 어떤 룰을 가져요. 우리가 나이크스트 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름까지 기억할 필요는 없고, 대략적으로 이 샘플레이트의 한 2분의 1까지, 그러니까 샘플레이트가 44.1K라면은 22.050Hz까지 소리 복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20에서 2만 헤르츠까지를 이 신호 복원이 가능하니까 우리가 이거를 이제 샘플레이트로 사용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44.1K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어떤 매체의 제한 때문에 44.1K가 됐고, 원래는 이제 48K로 많이 썼다고는 들었는데, 이거는 좀 정확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샘플레이트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그려보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1초에 이렇게 한 번, 두 번, 이렇게 진동하는 이제 요 소리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샘플링을 두 개만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두 개만 가정을 한다고 하면은, 동일하게 이제 소리를 뭐 이렇게 그 동일한 길이로 해야 되지만, 뭐 두 개, 네 개, 한 8개, 이렇게 했을 때를 가정해서 한번 보면은, 두 개로 했을 때는 여기서 첫 번째로 하고 여기서 첫 번째로 하면은 이 소리를 복원하지 못할 수도 있죠. 이제 좀 늘려가지고 얘를 이렇게 일단 개수를 좀 늘려서 해볼게요. 늘려서 해보면은 기본적으로 샘플링을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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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정도는 샘플링을 해줘야지 이 신호를 복원이 가능하죠. 그래서 지금 얘가 이렇게 한 번, 두 번 진동을 했으니까 이 헤르츠가 아마 이거를 이렇게 본 제가 헷갈리는데 4헤르츠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 4헤르츠라는 소리를 이제 복원을 하려면 적어도 8개 정도의 샘플은 있어야지 얘가 요렇게 이런 식으로 복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샘플레이트가 소리를 복원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44.1K를 쓰는 거고, 우리가 이제 음악 같은 경우에는 그 듣는 폭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대부분 이렇게 사용을 하지만, 우리가 언어나 이제 음성 같은 경우에는 16,000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16,000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 게 대부분 이제 그 사람이 언어적으로 전달할 때는 대부분 8,000Hz 이하로 데이터가 다 전달이 되기 때문에 굳이 높은 대역까지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딥러닝이나 이런 거에서도 언어 같은 클래시피케이션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셋을 보면은 이 샘플레이트가 대부분 그냥 16,000으로 리샘플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 같은 경우에는 악기 소리가 들어가서 넓은 레인지를 가지고, 사실 말소리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렇게 큰 해상도를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샘플레이트에 대한 간단한 얘기는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결국 이제 요런 얘기들은 배경이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어떤 거냐? 이 샘플레이트가 44.1K라는 것은 결국 1초에 샘플이 44,100개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 노래가 만약에 이 음성 파일이 30초짜리다, 아니면 10초짜리다라고 하면은 데이터 개수가 이걸로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총 44,100개가 있었는데 노래가 10초짜리다. 그럼 얘가 10배가 늘어나서 44만 개의 데이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샘플레이트는 그 DSP에서는 그런 주파수를 복원하고 뭐 이렇게 하는 동작에 좀 좀 중점적인 데이터로 사용이 되지만, 우리가 만약에 딥러닝 모델이나 이런 애들을 다룰 때는 그냥 데이터가 1초에 44,100개가 있는 그냥 그 어떤 이런 이제 함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이런 주파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그냥 데이터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1초짜리 사운드를 가지고 있는데 얘네가 이제 그 샘플레이트가 44.1K다. 그러면은 이 파일 하나의 데이터 크기는 34,100개가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음성 파일이 16,000개다라고 하면은 이 데이터 하나당 1초에 대한 길이에 대한 데이터 길이는 16,000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오디오 데이터를 전처리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저 샘플레이트에 따라서 전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리샘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좀 정해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는 이제 이미지 파일의 해상도라고 생각해 주셔도 돼요. 이미지 파일의 해상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연산량이 많아지고 예측이 어려워지고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오디오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샘플레이트를 가지는 게 모노일 때 한 개 채널, 스테레오일 때 두 개 채널이 되기 때문에 이 채널이 이제 두 배가 되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의 구조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정해진다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음악을 다루기 때문에 제일 베스트는 요 샘플레이트를 다루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아무래도 이제 그 뭐라 해야 될까요?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뮤직젠도 32K 정도의 샘플레이트를 가지고 동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뭐냐면, 사실 고음이 제대로 안 만들어진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원이 되게 깔끔하고 깨끗하게 들리는 부분들이 사실 고음 영역대가 강조됐을 때 그렇게 많이 들리는데, 우리가 인공지능으로 어떤 데이터들을 만들어내거나 어떤 데이터를 학습할 때도 고음이 없다라고 하면은 얘네들을 뭔가 다시 만들어냈을 때 음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외로 조금 애매한 게, 그림 같은 경우에는 그림이 좀 블러하게 나오거나 아니면 좀 깨져서 나오거나 이상하게 나와도 사람들이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냥 뭐 이렇게 손이 막 이상하게 나왔던 게 막 이만하게 나오지 않는 한은 그래도 그냥 이쁜 그림이네라고 얘기를 하는데, 소리는 안 그렇습니다. 소리는 조금만 지지직거려도 진짜 귀신같이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노래나 이런 게 뭐 살짝 튄다든지 소리가 뭐 불협이 확 들린다든지 그러면은 그 음악을 잘 모르는 분들도 한 번에 확 이제 알아차리시기 때문에 음악이 그만큼 생성할 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리를 샘플링 했을 땐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제 그 얘네들을 좀 확장을 해가지고 이런 주파수나 이런 애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한번 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이쪽 파트에서 제가 정리한 건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삼각함수 이런 걸 배웠을 때, 아니면 이제 정연파 이런 걸 배우는 거랑 실제 우리가 보는 소리의 파형은 조금 다르게 생겼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삼각함수 봤을 때 뭐 코사인, 사인 이런 거 보는 거랑 실제 소리 파형이랑 이 정연파 이것도 이런 걸로 만들어진 거죠. 이게 그 그림을 그려보면은 우리가 봤던 이제 신호 이런 것들은 이렇게 이쁘게 잘 만들어지는데, 실제 오디오 파형들은 막 자기 멋대로 막 생겼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두 개 차이에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는 게 사실 이 첫 번째인데, 음, 여기서 이제 이 파형만 보고서 소리가 어떻게 다를지를 어느 정도 알아볼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보시면 이제 뭐 높이가 다른 두 소리, 뭐 세기가 다른 두 소리, 뭐 맵시가 다른 두 소리,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우리가 이제 어떤 파형들이 있었을 때, 소리가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이렇다는, 여기서 얘기하는 파형이 소리가 다르다라는 것은, 우리가 특히 음악할 때 많이 느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악기를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이 맵시가 다르죠. 맵시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팀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냥 음색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음색이 다른 두 소리가 있고, 세기가 다른 두 소리는 얘를 얼마나 세게 쳤는지에 따라서 소리 크기가 크고 작고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제 높이가 다른 두 소리라고 하면은 피아노가 이렇게 있었을 때, 피아노를 여기 도를 친 거랑 여기 솔을 친 거랑 소리가 다르죠. 네, 요거를 계속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높이가 다른 거는 우리가 주로 그 주파수가 다르다고 얘기를 해요. 그냥 주파수가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호를 쓸 때, 이파이 FT 이렇게 썼네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 안에 있는 이 주파수, 그러니까 우리가 피아노로 쳤을 때 여기 도에서 찍힌 거에서 솔에서 찍힌 거에 여기 주파수가 높은 주파수가 나오게 되면 소리가 굉장히 빨리 진동을 하죠. 그러면 우리가 소리를 높게 느끼는 거고, 이 주파수가 낮아서 천천히 진동을 하게 되면은 이 소리를 낮게 듣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을 실제로 그 파형들을 봤을 때 이 주파수가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걔네들을 보고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한번 봐주시면 되는 거고, 여기 밑에 이제 세기가 다른 거는 얘를 얼마나 세게 진동시켰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타 줄 같은 거 이렇게 있을 때 얘를 세게 딱 튕기면은 아마 자세히 보시는 분들은 이게 이렇게 막 진동되는 게 보이실 텐데 세게 치면 얘가 훨씬 더 많이 진동을 하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소리를 세게 밀어내기 때문에 이거 소리가 세게 들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는 우리가 이제 앰플리튜드라고 얘기를 하는 그 세기가 강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파형을 그렸을 때 이 피크 지점이 높이 존재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제 소리가 조금 더 이제 잘 들린다라고 이제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거에 대한 이제 좀 자세한 내용들은 그 마지막쯤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왜냐하면 이제 이 소리 세기가 다르다라는 것들은 이 피크 지점이 다른데 기본적으로 오디오가 1부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데이터 대역대를 가지는데 요게 이제 굉장히 작은 경우도 있고 이렇게 좀 큰 경우도 있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조금 어려운 게 이 맵시가 다르다, 우리가 음색이 다르다라고 하죠. 지금 제 목소리랑 여러분들 목소리가 다른 이유가 이 음색이 다른 이유 때문인데, 여러분들 혹시 배음이라는 개념을 들어보셨나요? 배음? 하모닉스가 배음이었나요? 어쨌든 이 배음이 있는데, 음, 배음이라는 거는 어떤 이제 우리가 아이고 높이가 다른 소리 뭐 이런 것처럼 어떤 한 음을 딱 쳤을 때 F1을 딱 쳤을 때 이게 소리가 이렇게 나는데 이게 신기한 게 이제 F2가 이렇게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F3도 이렇게 있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배음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어쿠스틱 악기라든지 사람 목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딱 치게 되면은 이 배음이 생겨요. 그래서 이 만약에 F1이 이제 프리퀀시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얘 곱하기 2배, 곱하기 3배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파형들이 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되는 거냐면 얘네들이 이제 동시에 소리가 나기 때문에 이 주파수가 다른 요 녀석들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끼어 들어가요. 이렇게. 물론 제가 그림을 막 잘 그리는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되면 얘네들이 이제 섞여가지고 파형이 이렇게 이쁜 파형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얘가 막 이렇게 떨리는 좀 이상한 파형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배음에 해당되는 그 비율, 이 배음이 이제 요거는 프리퀀시 대역이 떨리는 거고, 여기 배음이 울리는 크기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소리가 달라진다는 것은 어떤 느낌이냐면, 그러니까 남자 목소리랑 여자 목소리랑 기타 소리랑 바이올린 소리랑 피아노 소리랑 그 다른 그 악기 소리랑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음색이 다르다라고 느끼는 부분들은 이 배음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RVC라고 해가지고 그 가수 목소리 바꿔주는 거 있잖아요. 가수 목소리 바꿔주는 것도 이 배음을 조정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소리 특성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이 소리들 보시면 이제 가장 간단하게 되어 있는 소리들은 이렇게 이쁘게 정연파로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다루는 소리들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점점 이제 복잡하게 이제 만들어지게 돼요. 얘를 좀 자세하게 보면은, 이렇게 이제 어떤 소리들의 합을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어, 여기 위에 있는, 여기 위에 있는 소리들은 여기 밑에 있는 이 정연파들이, 얘네들을 우리가 정연파라고 얘기를 하고, 약간 사인처럼 생겼죠. 사인처럼 생겼는데, 주파수가 다른 이런 이제 애들이 있는데 얘네들을 이렇게 막 진동수를 가지고 있을 때 얘네들을 다 더해서 이제 합성파를 만들게 되면은 이 파형이 여기는 이렇게 되다가 뚝 올라갔다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내려가는 형식의 파형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어떤 거냐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어떤 소리들을 딱 들었을 때 이 소리들은 결국 이 밑에 있는 정연파들의 조합으로 그려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이런 이제 네모난 파형 같은 경우를 만들어냈을 때 이런 여기 안에 정연파들이 얼마만큼 들어가 있고 얼마만큼 빠져 있고 이 값을 조합을 하면은 이 위에처럼 소리들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네모난 소리뿐만 아니라 얘가 이렇게 이제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파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 조합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서 나오는 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프리 시리즈라고 얘기하는 프리의 급수가 있는데 이 프리의 급수에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어떤 거냐면 어떤 파형이 있든 우리가 이 정연파의 조합으로 이 파형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을 프리 시리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급수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뭐 테일러 급수도 그렇고 그건 이제 다항식 막 이렇게 넣어서 만들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 아까 봤던 그 파형들, 우리가 맵시가 다른 파형이라든지 이런 파형들은 어떤 정연파들의 조합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를 이해해 주시면은 걔네들 이 프리 시리즈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부분들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좀 다시 정리해서 얘기를 해보면은 우리가 이 바이올린 소리가 막 이렇게 있는데 이 바이올린 소리가 막 있었을 때 얘네들을 쪼개 보면은 요게 이렇게 이제 주파수가 0인 이런 이제 파형 하나, 0이면은 얘가 떨리지 않겠죠. 이렇게 0인 거 하나, 뭐 이렇게 해서 1인 거 하나, 막 이렇게 해서 2인 거 하나 해서 쭉 해가지고 이 주파수들을 전체를 다 불러왔을 때 얘네들이 얼마만큼의 비율로 합쳐지면은 이 소리가 되는지를 찾아낼 수 있는 게 프리 시리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제 듣는 제 말소리를 포함해서 다양한 소리들을 네, 이런 이제 딱 정해진 시간만큼만 가져와서 분석을 하게 되면은 이런 정연파들의 조합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고 사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신디사이저 있죠. 신디사이저들을 보면 네, 스퀘어 파형이랑 소우투스랑 뭐 노이즈 파형, 노이즈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노이즈가 들어가는 거고 이런 이제 오실레이터에서 소리를 기본적으로 만들어내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신스로 소리를 만들어 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신스들에 보면 오실레이터 1이 있고 오실레이터 2가 있고 뭐 많은 것들은 3까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스퀘어를 잡고 여기서 소투스 잡고 이 두 개를 얼마큼 합쳐서 필터 걸고 ADS를 걸고 이렇게 해가지고 소리를 만들면은 이 조합으로 소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파트에서 이 소리를 이제 막 필터를 걸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 오실레이터 자체에서 소리를 만들어낼 때는 실제로 보면은 이 스퀘어 파형이나 소투스 파형들도 다 이 정연파의 조합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연파를 만들어내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얘네들을 이렇게 막 바꿀 수도 있고, 이런 이제 뭐 길이를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도 처리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어떤 소리를 만들어낸다라는 개념은 일단 정연파에서부터 만들어낼 수 있고, 얘네들을 우리가 어떻게 조합하는지에 따라서 어쨌든 소리를 다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제가 먼저 말씀드린 이유는 어떤 거냐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연파를 조합해서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은 반대로 이 뭉쳐진 녀석들을 이렇게 정연파로 쪼갤 수도 있겠죠. 이 쪼개는 방법을 보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프리 트랜스폼이고, 이 방법으로 우리가 주로 오디오 데이터들을 분석을 하고 우리가 원하는 그런 이제 데이터 형태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약간 우리가 다루는 소리들을 어떻게 만드는지, 우리가 다룬 소리들을 단위 시간으로 잘 쪼개면은 정연파의 조합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정도까지만 일단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혹시 여기까지 궁금하신 점이나 질문사항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세요. 네, 혹시 막 너무 어렵거나 그러진 않으시죠? 지금 수식을 다 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식은 보면은 일단 보긴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조금 어렵습니다. 수식은 진짜 말 그대로 조금 어려워서 개념만 익히셔도 근데 쓸 수 있어요. 왜냐면 어차피 라이브러리가 다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바뀌는구나 하고 그대로만 쓰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연구해서 딥하게 들어가려면 다 공부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한번 볼게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 프리 시리즈죠. 그래서 이쪽 방향에서 보면은 이 정연파들의 조합으로 여기서 보이는 소리가 만들어진다라고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근데 이 프리 시리즈를 살짝 틀어가지고 이쪽 시야에서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일단 우리가 이런 이제 스퀘어 파형을 만들었을 때 이런 이제 정연파들의 조합으로 만들었다라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보면은 어떤 소리가 이렇게 있었을 때 얘네들을 다른 방식으로 보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보냐면, 얘를 이렇게 봤었을 때 얘네들은 이게 다 더해진 녀석들인데, 이 프리퀀시 대역대에서 얘를 다시 보면은 여기 보이는 정연파가 특정 주파수 하나, 주파수 두 개, 주파수 세 개가 각각 요만큼, 이만큼, 이만큼이 들어가서 구성됐구나. 요걸 찾는 게 여기서 얘기하는 프리 트랜스폼입니다. 그래서 이 프리 트랜스폼에 하는 역할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처음 보는 소리가 막 이렇게 있어요. 막 이렇게 있었을 때 얘를 우리가 이제 일부분을 이렇게 떼어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면은 이 파트에 주파수가 얼만큼 있는지, 그러니까 0부터 2만 헤르츠까지, 그냥 0부터 2만 헤르츠까지 있다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이 각 주파수가 얼마만큼 들어가 있는지를 계산하는 방법이 프리 트랜스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프리 시리즈는 우리가 요 소리를 만들기 위해서 요런 정연파들을 조합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다라고 하면은, 프리 트랜스폼 같은 경우에는 이 소리를 봤더니 여기에 프리퀀시가 요만큼, 요만큼, 요만큼 들어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프리 트랜스폼에 대한 결과물을 딱 받아서 보면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은, 단위 시간 동안에 이 파형 안에 있는 주파수가 뭐가 있는지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림을 잠깐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공돌이 수학노트 유튜브에서 가져온 건데,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주어진 신호가 있어요. 주어진 신호가 있는데, 이 주어진 신호가 이렇게 이상한 파형을 막 가지고 있어요. 복잡한 파형을 가지고 있는데, 이 프레이 트랜스폼이 하는 역할이 어떤 거냐면,
이 신호들이랑 이 주어진 신호랑 우리가 비교용 신호들을 가져온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비교용 신호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비교용 신호들은 0부터 2만 헤르츠까지, 어차피 우리가 듣는 것만 가정한다 그러면 20부터겠지만 좀 편의상 총 2만 개의 요 정연파들은 우리가 그냥 만들 수 있죠. 왜냐면 이거 수식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주파수 넣어가지고 그냥 만들면은 이 신호들 다 만들 수가 있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하는 게 어떤 거냐면, 이 주어진 신호랑 이 비교용 신호들을 일일이 다 내적을 합니다. 이 내적을 하는 이유가 어떤 거냐면, 얘는 일종의 이 신호 안에서 요 신호랑 닮은 정도를 찾아내겠다라는 의도로 내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하고 싶은 건 어떤 거냐면, 만약에 여기 안에 있는 신호들에서 이 비교용 신호들이랑 내적을 쫙 했을 때, 여기 이제 그 주파수가 0부터 2만까지 쭉 있다 가정을 하게 되면은, 이 주어진 안에 있는 신호들과 여기 비교용 신호들이 닮은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걔네들이 닮은 정도가 쭉 올라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어, 이 주파수랑 닮은 건 없네? 그러면 넘어가는 거고, 이 주파수랑 닮은 꼴이 있네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그 정도가 쭉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비교를 했었을 때, 여기 주어진 신호에서 우리가 이 샘플 신호들을 쭉 검사를 해보니까 이 프리퀀시 대역은 이만큼 가지고 있네를 계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게 만약에 이제 그 어떤 특징을 가진 신호다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뭐 기타 소리다라고 하면은 뭐 고주파에 대한 이런 프리퀀시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도 있고, 어쨌든 우리가 여기 안에 있는 이런 이제 부분들에 대해서 어, 이 파트들에서 이 주파수가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를 이제 좀 체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음, 네, 항등함수는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요 내적하는 개념은 사실 요거는 이제 선형대수 같은 데서 이제 우리가 벡터 스페이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 비교 신호들이 이제 벡터 스페이스에 해당되는 이제 축이 되게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다 이제 독립으로 가정이 되게 되는 거고, 이 독립적인 신호들 안에서 그 여기 주어진 신호랑 이 각각 축에 대해서 이제 막 비교를 해가지고 얘네들이 얼마큼 있네 이런 걸 찾아내는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식을 한번 보시면 좀 어, 좋은데, 어쨌든 그 뭐 수학적인 개념 빼고 그냥 계산하는 전체 흐름을 보면은 이런 방식으로 이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호 안에 어떤 프리퀀시가 있는지만 찾아서 우리가 가져다 쓰겠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이제 받아들이시면은 얘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활용을 하는 건데, 이 활용하는 거는 되게 간단해요. 왜냐하면 이제 그 FFT에 대한 얘기들을 보면은 이거는 단위 시간에 대한 얘기들이야, 단위 시간. 단위 시간 동안에 이쪽 소리가 이렇게 있었을 때 이렇게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뭐 주기함수에서만 분석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실제로 쓰는 거를 한번 보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소리들이 있었을 때 여기에 일부분씩을 가져옵니다. 일부분. 그래서 이걸 우리가 윈도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윈도우를 옆으로 한 칸씩 이동을 시키면서 여기 안에 있는 그 파형을 가져와요. 그래서 여기 안에도 사실 윈도우 펑션이라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함수들 되게 기괴하게 생긴 함수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 파형들의 단위 시간만큼을 가져와서 여기서 이제 FFT를 돌리게 되면은 그 프리퀀시 대역에 해당되는 이 소리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러면은 요거를 이렇게 쭉 구해서 쌓는 겁니다. 이 단계를 하나씩 좀 내려가면서 볼게요. 그래서 이 윈도잉이 딱 있었으면은 이 윈도잉을 딱 가져왔었을 때, 이 FFT를 하게 되죠. FFT를 하게 되면은 여기 이제 우리가 방금 했었던 게 프레이 트랜스폼인데, 이 FFT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패스트가 붙어서 이제 프레이 트랜스폼을 빨리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거라서 사실 프레이 트랜스폼을 똑같이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계산했을 때 이 스펙트럼이라는 녀석이 나오는데, 이 스펙트럼은 단위 시간 동안에, 여기 보이는 단위 시간 동안에, 그러니까 윈도잉을 할 때 여기 딱 단위 시간만큼 가져와지게 되죠. 단위 시간만큼 가져와지는데, 이 단위 시간 동안에 여기 안에 프리퀀시가 얼마나 있는지를 네, 계산하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일종의 이 FFT를 딱 해서 스펙트럼을 받게 되면은 이 스펙트럼이 이 단위 시간 동안에 여기 프리퀀시 이렇게 하나씩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펙트럼이라는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돌려놔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음악 만드시는 분들 중에 이제 EQ 많이 사용하시죠? 이퀄라이저 사용하셨을 때 프리퀀시랑 이제 앰플리튜드를 찍히게 되는데 여기서 이 EQ에 이제 이 피크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요거를 사실 돌려놓은 게 요 값이 나오는 게 스펙트럼 값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값들을 쭉 모아가지고 활용을 하는 게 쭉 모아서 붙여서 만드는 게 우리가 스펙트로그램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파트에도 이게 막 이렇게 얘를 돌려서 뭐 계산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진 파형 자체가 여기가 프리퀀시 대역이 되고 시간 대역이 되어서 여기 이제 단위 시간만큼 이 파형들을 쭉 겹쳐가지고 쭉 만들게 되면은 여기 이제 빨간색 파트들이 이제 에너지가 있는 부분들, 이 파란색 파트들은 에너지가 없는 부분들인데 이런 방식으로 여기 0부터 2만 해당되는 값들이 얼마큼 들어가 있는지를 이렇게 쭉 트래킹해서 보여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 STFT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파트가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오디오 데이터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파형 데이터를 가지고 많이 다루게 되는데 얘네들을 다른 형식의 그러니까 다른 이제 차원의 데이터로 바꿔서 시간대 주파수 영역으로 이 축을 바꿔서 분석을 해보겠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스펙트로그램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렸는데 벌써 지금 거의 45분 넘어서 잠깐 쉬는 시간 가지고 3시부터 다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혹시 질문사항이나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네, 채팅에 올려주시면은 제가 한번 보고서 답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은 저희 잠깐 쉬었다가 3시에 다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출석 체크 아직 안 되신 분들 채팅에 한번 올려주세요. 제가 채팅창, 이게 지금 이름이 달라가지고 채팅창으로 좀 확인을 해야 돼서 채팅창 올려주시면은,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됐습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네, 지금 체크가 안 되신 분들이, 네, 됐습니다. 지금 김민경님, 성중님, 조유진님, 네, 됐습니다. 제가 방금 성함 말씀드린 분들 아직 안 된 거여서 네,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얘기는 어쨌든 우리가 오디오 데이터를 다룰 때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오디오는 그냥 우리가 이런 파형으로 다룰 때는 그냥 이 데이터를 그냥 가져다 쓰면 돼요. 그럼 우리가 얘를 웨이브 단으로 가져다 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네, 바로 사용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근데 이 부분들이 사실 이제 알아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주파수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뭉쳐있기 때문에 사실 데이터가 굉장히 길기도 하고 뭔가 해상도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스펙트로그램이라고 부르는 형식으로 요 소리 파형들을 이렇게 옮겨주게 되면은 여기다는 이제 주파수 대역이랑 여기다는 이제 시간 대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거 얻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우리가 이제 오디오 데이터 관련해서는 리브로사라는 이런 오디오 데이터 라이브러리를 쓰는데 여기에 웨이브 파일을 넣고서 스펙트로그램으로 만들어줘 하면 바로 딱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요거를 이미지처럼 가져다 쓰면 돼요.
왜냐면 이게 이제 한 개 채널짜리 이런 이제 그 파란 부분은 0이고 빨강색에 가까울 정도는 1이었나? 어쨌든 요게 낮은 데이터 값이고 높은 데이터 값으로 이게 값이 이제 흑백 이미지처럼 이제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스펙트로그램을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조금 이제 딥하게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이제 스펙트로그램이 딱 나와졌을 때 이 페이지랑 매그니튜드로 이제 나눠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 그 매그니튜드라고 해서 여기는 이제 그 수학 계산식으로 얘기하면은 여기는 그냥 실수부가 되는 거고 여기는 이제 허수부가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페이지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요렇게 어떤 이제 그 파형들이 요렇게 있었을 때 여기 시작하는 지점, 이제 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소리가 이제 뭐 어디서 들려오냐, 막 이런 얘기인데, 어, 이 페이지는 예측하기가 좀 어려워서 얘를 빼고 계산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가끔 스펙트로그램 이렇게 만들었을 때 그 아까 스펙트로그램 그냥 그대로 쓰는 경우도 있고 이런 매그니튜드랑 페이지를 나눠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거는 이런 경우가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고 이거는 이제 금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스펙트로그램 데이터가 딱 떨어졌을 때는 이게 이제 그, 이런 실수부, 허수부를 나눠서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정도만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스펙트로그램까지 본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좀 더 라이브러리에서도 페이지 계산해서 주는데 그걸 이렇게 쪼개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뭐 데이터를 예측할 때나 생성했을 때 특히 그 파형을 복원했을 때 페이지 값을 뭐 랜덤하게 넣어준다든지 뭐 이런 경우들이 좀 있긴 한데 딥러닝에서는 그냥 그 매그니튜드 데이터를 그냥 바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펙트로그램까지 딱 만들어져 있었고 우리가 두 가지에 대한 데이터 형태를 좀 더 볼 텐데 첫 번째가 이제 멜 스펙트로그램이고 그 다음 게 MFCC예요. 물론 얘네들이 이제 변형하는 그런 식들이 조금 복잡하긴 한데 그것보다는 일단 얘네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건지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한번 볼 텐데 이 멜 스펙트로그램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귀에 맞춘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귀에 맞춘다라고 하는데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그 우리가 얘기하는 그 프리퀀시 빈 제가 용어가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이런 필터 혹은 프리퀀시 빈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주파수 대역대를 뭉쳐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대신에 이 필터 여기 보이는 이 필터는 귀가 민감한 영역들 민감한 영역. 그러니까 우리 귀에 잘 들리는 형식으로 소리를 재분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얘는 스펙트로그램이고 얘는 이제 멜 스펙트로그램이에요. 멜 스펙트로그램인데 그 실제로 얘네들을 균등 분배해서 띄워놨을 때는 소리들이 여기 밑에 좀 물려 있어요. 근데 얘를 일종의 이제 로그 스케일처럼 키워주게 되면은 얘가 이제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여기 밑에 있는 여기 주파수 영역대들이 이 귀에 들리는 형식처럼 얘가 쭉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은 여기 미세하게 막 이렇게 붙어 있던 녀석들보다는 얘가 이제 그 밑에 쪽의 주파수들이 좀 더 해상도가 높게 잘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음악 같은 데이터들을 분석을 할 때 스펙트로그램으로 이제 분석을 하기도 하는데 왜 스펙트로그램으로 만들면은 여기 밑에 해상도들이 좀 더 좋아지기 때문에 얘를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 프리퀀시 빈으로 이렇게 필터링을 해버리기 때문에 얘가 이제 소리가 조금 복원했을 때 소리가 좀 깨지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분류나 이런 데서는 많이 쓸 수 있겠지만 만약에 얘를 뭐 다시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은 소리가 조금 깨지는 걸 감수하고 네, 사용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만들었을 때 얘를 이제 그 웨이브 파형으로 잘 만들어주는 뭐 보코더라든지 이런 녀석들도 있긴 한데 어쨌든 그
주파수가 뭉쳐서 넘겨지기 때문에 여기 전체 파트들이 그 저음 부분이 잘 보일 수는 있지만 이 손상이 좀 간다 정도로만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멜 스펙트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 귀가 잘 듣는 영역들을 최대한 시각적으로 잘 보이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런 말소리보다는 오디오 이벤트들 있죠. 뭐 이렇게 뭐 찻소리가 난다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잘 인식하는 소리들을 분류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 멜 스펙트로그램과 함께 더 많이 쓰이는 게 MFCC라는 이런 데이터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MFCC라고 되어 있는 녀석들은 요거는 이제 주로 음성 인식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음성 인식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요거는 이제 조금 더 우리가 봤던 이제 멜 스펙트로그램이나 이런 애들보다 조금 더 처리를 한 녀석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뭐 캡스트렌을 만들어서 뭐 이렇게 바꾸고 막 해서 하는 방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근데 이제 MFCC를 다루는 이런 자료들을 보면은 얘를 어떻게 만드는지만 얘기하고 얘를 어디다 쓰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그거를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MFCC를 계산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검색해보면 진짜 많이 나와 있어요. 십 다 써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MFCC를 쓰는 이유는 사운드의 이제 음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피치라고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하고, 어쨌든 이제 음색이 좀 들어가기도 하고, 어쨌든 사운드의 음고를 제외한 특징들을 보고 싶을 때 MFCC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음성인식에서 가장 많이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음성인식은 대부분, 음, 말을 들어야 되죠. 말을 들어야 되는데, 말을 하는 화자가 남자인 경우에는 대부분 목소리가 낮을 것이고, 여자인 경우에는 대부분 목소리가 높을 것이죠. 근데 음성 인식할 때 사실 저게 중요한 피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목소리가 높고 낮음은 음성 인식할 때 사실 쓸모없는 데이터죠. 왜냐면, 어차피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 목소리가 높고 낮음은 사실 그 배음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프리퀀시는 다 똑같이 있는데 저음이 좀 더 많은 건지 뭐 고음이 조금 더 많은 건지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 소리의 특징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가라고 얘기했을 때 모든 사람이 가라고 얘기했을 때 그 가를 알아들을 수 있으려면은 그런 특징들은 제외하고 이 소리의 이런 이제 소리 높낮이가 아니라 그 소리의 특성에만 집중을 하는 피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이 두 개의 소리에 대한 MFCC를 가져오면은 MFCC는 여기 보이는 이 코이피션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의 조합에 따라서 이제 막 분류가 많이 되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소리를 냈을 때 이 소리의 특징들을 찾아내는데 굉장히 좋은 피처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말소리를 MFCC로 만들면은 뭐 단어에 대한 특징들이 매번 다 다르게 딱딱딱 찍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더 잘 인식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음악에서는 잘 안 쓰입니다. 왜냐하면 그 음악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피처 단위들이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뭐 배음이라든지 음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소리를 판별을 하다 보니까 어떤 소리들의 특징을 잡아낼 때는 굉장히 유용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음악적인 부분들은 그 계산 과정에서 없어져 버리는 경우도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음악 프로젝트를 다룰 때 MFCC를 쓰는 경우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냥 드럼 디텍션 할 때는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도 그냥 멜 스펙트로그램이나 그런 아니면 웨이브를 그냥 바로 가져와도 되는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MFCC는 이제 사용되는 부분들이 이제 좀 특정하게 정해져 있고 음악 파트에서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정도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총 세 가지에 대한 이제 스펙트로그램을 좀 봤었는데, 여기서 잠깐 추가를 해서 좀 정리를 해보면은,
일단 우리가 이제 오늘 오디오 피처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오디오 피처.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사용하는 게 우리가 흔히 웨이브 파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렇게 -1부터 1까지 이렇게 파형을 가지는 이런 이제 파형을 가지는 오디오 데이터. 두 번째가 스펙트로그램. 그러니까 시간 단위로 프리퀀시들이 뭐 0부터 2만까지 균일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이 주파수가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를 시간별로 만들어주는 이런 특징들. 그리고 세 번째가 그 멜 스펙트로그램. 그리고 여기서 만들어지는데 이 프리퀀시 대역이 그 이 사람의 귀가 듣는 형식대로 이제 필터링이 되어서 이제 이 저음부의 사람들이 잘 들을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강조가 잘 된 형식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녀석들. 그리고 4번이 MFCC라고 해서 여기서는 이제 코이피션트마다 이제 특징들을 좀 가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 소리의 특성을 찾아내는 피처. 요렇게 이제 많이 다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데이터들은 요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멜 스펙트로그램은 이게 그 문제가 조금 있는 게 얘를 다시 웨이브 파형으로 바꿨을 때 이 빈에 따라서 이제 소리가 좀 이렇게 그 몇 개가 묶어서 처리가 되다 보니까 뭔가 손상이 좀 생깁니다. 대신 우리가 어떤 분류를 하거나 어떤 이제 분석을 하거나 했을 때는 주파수가 훨씬 더 잘 보여서 이제 잘 만들 수가 있고 스펙트로그램은 상대적으로 이 밑에 있는 이 주파수 대역들이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얘는 이제 웨이브로 변경했을 때 손상 없이 잘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웨이브 파일에서 주파수가 뭐 있는지를 찾아낸 거기 때문에 그 주파수 비율대로 다시 웨이브로 만들어주면은 웨이브로 다시 복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음악 관련된 데이터 분석 아니면 논문, 딥러닝 이런 걸 보실 때는 이 피처들이 제일 많이 보일 겁니다. 이 피처들이 제일 많이 보일 거고 아마 이런 형태로 돼 있는 녀석들이 가장 많이 보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오디오 피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정형화가 되어 있어서 그 프레임워크를 쓸 때 대표적으로 쓰는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리브로서라고 해서 그래서 10.1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이제 거의 업계 표준이라고 봐주셔도 돼요. 업계 표준이라고 봐주셔도 되고 여기 보시면은 뭐 이렇게 토픽스들이 쭉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제 튜토리얼 들어가 보면은 나오네요. 스테이 파트. 그러면은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스펙트로그램을 만드는 예시들이 바로 나와 있죠. 그래서 요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오디오 로드하고 바로 스펙트로그램 찍어낼 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딥러닝에서 사용을 하실 때는 텐서플로우도 오디오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있고요. 테이프 오디오 이렇게 가지고 있고 여기서도 이제 그 이게 아닌데 잠시만요. 네, 시그널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렇게 시그널에 해당되는 이런 함수들을 다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딥러닝이나 이런 거 진행하실 때 이 식을 이용해서 바로 이제 변형을 하셔도 되고 토치 같은 경우에도 토치 오디오라 그래서 이거를 처리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예제들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이제 막 스펙트로그램을 바꾸고 멜 스펙트로그램으로 바꾸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있기 때문에 사실 얘네들을 활용해 주시면은 네, 다 잘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에서 지금 저희가 딱 봤던 웨이브 폼이 있고 로우 스펙트로그램, 이건 컴플렉스 밸류드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매그니튜드랑 페이즈가 들어간 거고
파워 스펙트로그램에서 이제 매그니튜드만 들어간 것들, 그리고 멜 스케일 스펙트로그램, 멜 스펙트로그램이죠. 이렇게 있는 거랑 MFCC랑. 이렇게 이 데이터만 알고 있으면은 오디오 파형 데이터들을 막 이렇게 바꿔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룰 데이터는 대부분 아마 여기 안에서 끝날 겁니다. 여기 안에서 이렇게만 여기 안에서 끝날 거고, 우리가 이제 그 뮤직젠이나 이런 데서 다뤘던 것들이 요 웨이브 폼이랑 이런 웨이브 데이터랑 텍스트 데이터가 이제 연동되는 형식으로 데이터들을 많이 정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그 깊게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사실 신호 처리를 좀 다 해주셔야 됩니다. 네, 신호 처리를 해줘야 되고, 여기 보이는 뭐 이런 뭐 인펄스 스펙트로그램 있고, T 스펙트로그램, 그리핀 림, 멜 스펙트로그램, 이런 멜 스케일 이런 것들은 사실 다 정해져 있어서 아마 그 유튜브나 이런 데를 보시면은 얘가 수식이 어떻게 풀어지는지는 다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막 시각적인 자료도 있고 한데 사실 얘네들을 쓸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스펙트로그램 썼을 때는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고 얘네들을 다시 웨이브로 바꿨을 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고 얘네들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 멜 스펙트로그램이 어떤 식으로 구성된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은 사실 여러분들이 그 파일을 전처리를 한 번 정도만 해보시면은 대충 얘네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다 트래킹을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그 실습을 제가 공유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가보시면은 여기에 보시면 마젠타라는 데가 있습니다. 마젠타라고 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여기에서 그 밑에 내려가 보시면은 이 엔시니스 데이터셋이 있어요. 이건 제가 슬랙에 일단 공유를 드릴게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파일들이 있어요. 파일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보시면은 16비트 PCM 웨이브 오디오 파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그 신디사이저나 아니면 악기들에 해당되는 소리들 파형들을 가지고 있는 녀석들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사이즈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좀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 없네요. 이걸 봐야겠군요. 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이 웨이브 파일에 대한 처리를 좀 연습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우선 여기 해당되는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이 트레인이 너무 많으면은 밸리드랑 테스트만 받으셔도 문제 없어요. 이거 이제 개수가 적당하기 때문에 테스트는 조금 많을 수도 있고 여기서 이제 TF 레코드를 받으면 쓰기 좀 까다롭기 때문에 제이슨이나 이제 웨이브 파일로 직접 받으신 다음에 얘를 준비를 해놓으면은 이렇게 퓨처 그 웨이브 파일이 여기 보이는 오디오 파일이 있고 해당되는 이 퓨처 파일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어떤 거냐면 이 오디오 파일만 가져다가 그 파일을 스펙트로그램이나 멜 스펙트로그램으로 바꿔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 데이터를 만약에 다운로드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웨이브랑 이 제이슨 파일로 된 정답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웨이브 파일들을 스펙트로그램 데이터나 웰 스펙트로그램 데이터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요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리브로사라든지 아니면 토치 오디오, TF 시그널 이런 걸 쓰면은 얘네들을 손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서 얘네들을 클래시피케이션을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클래시피케이션.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예를 들어서 좀 쉽게 가겠다라고 하면은 이 소리들을 보고 얘가 무슨 악기인지를 찾는 거나 아니면은 어떤 노트 혹은 피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찾는 요 정도의 클래시피케이션만 해보시면은 아마 이 오디오 데이터를 다루는 연습은 충분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시퀀스를 잠깐 한번 말씀드리면은 일단 요 데이터들을 이렇게 받아오죠. 데이터들을 이렇게 받아왔을 때 프레임워크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텐스플로우나 토치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요 두 개를 이용해서 먼저 데이터 로더를 만들 거예요. 데이터셋과 데이터 로더를 만들 거예요. 이거를 만드는데
이 버전을 세 가지를 만드는 거죠. 웨이브 버전, 스펙트로그램 버전, 멜 스펙트로그램 버전. 이 세 가지를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모델을 만드시면 되는데, 모델은 이제 스펙트로그램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CNN을 많이 쓰고, 사실 웨이브도 이제 컨볼루션 네트워크도 잘 동작을 하기 때문에 이 컨볼루션을 기반으로 이 인스트루먼트나 피치를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아마 이 웨이브를 어떻게 전처리해야 될지를 바로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팁을 드리자면은 이 웨이브 파일들은 길이가 이제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 보이는 샘플레이트를 기준으로 얘네들을 얼마만큼을 잡을지를 결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샘플레이트로 이 길이나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됐으면은 그거를 데이터셋으로 만들든지 스펙트로그램을 만들어주게 되는데 요게 아마 제일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저 패딩을 딱 이렇게 한 다음에 스펙트로그램을 만들었을 때 그 스펙트로그램을 만드는 인도인 펑션이나 이런 것들의 크기에 따라서 스펙트로그램 길이가 조금씩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스펙트로그램을 만들어주는 그 식 자체를 건드는 것보다 이 웨이브 파일에 해당되는 길이의 패딩을 잘 만들어준다면 바꾸면 이제 전체가 예쁘게 잘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전처리를 해주시는 걸 연습을 해주시면 사실 오디오 데이터는 웬만해서 비슷하게 다 처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오늘 요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이제 오디오 쪽 데이터를 한번 처리를 연습해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여기 NCS 데이터셋을 공유 한번 드릴 테니까 저기 슬랙에 가셔서 네, NCS 다운로드 받아보신 다음에 콜랩에서 한번 돌려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콜랩에서 돌려주시면은 네, 이렇게 아마 쉽게 이 데이터에 대한 이해를 좀 한번 진행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지금 질문을 해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배우는 이런 오디오 데이터에 대한 이해는 음악 도메인에서 무언가를 하려면 사실 다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만약에 지금 배웠던 스펙트로그램이 어디서 또 사용이 되냐면, 우리가 만약에 뭐 음악을 만든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지금 여러분들 이런 거 한번 다 보신 적 있죠? 이퀄라이저 보신 적 다 있으시죠? 제가 이 보컬을 재생을 하고 있어요. 지금 소리는 안 나갈 텐데 지금 여기서 보시는 요 파운드 있죠? 이게 지금 스펙트럼입니다. 스펙트럼이고 얘네들을 시간 단위로 쭉 붙여놓으면 저게 스펙트로그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퀄라이저의 원리 자체도 어떤 거냐면 이 이퀄라이저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소리를 제가 이제 올려주고 내려주고 할 수 있잖아요. 요 자체가 이쪽 파형에 해당되는 주파수가 얼만큼 있는지를 알고 걔네들을 이렇게 배수로 띄워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사실 DSP에서 이제 사용하는 뭐 필터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도 이제 들어가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 전체 음악을 만들거나 처리하거나 하는 과정 중에서는 DSP가 거의 무조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알고 계시면은 음악 작업할 때나 오디오 전처리할 때나 뭐 모델을 다룰 때나 전부 다 그 내용들을 좀 응용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오디오 컴퓨터 음악 쪽을 일단 다뤄보고 싶으시면은 한 번 정도는 네, 공부를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튜토리얼 세션에서 생각하고 있는 게 이런 기본 데이터들을 쭉 한번 보려고 하는데, 소리 나오나요? 소리가 나왔군요. 네. 그래서 어쨌든 저런 식으로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제가 오늘 오디오를 했는데,
원래는 그 미디를 할까 말까 좀 고민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오디오 데이터를 다룰 때에 이 웨이브 파일, 스펙트로그램, 뭐 멜스펙트로그램, 그리고 미디 데이터를 다루는 게 사실 얼마 전까진 메인이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또 미디를 또 잘 안 쓰는 형식으로 이제 넘어가긴 하는데, 다음 튜토리얼 때 기회가 되면은 미디랑 이런 음악 작업하는 파트들을 조금 다뤄서 같이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혹시 여기까지 조금 궁금하시거나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있으시면은 질문을 좀 올려주세요.